자, 오늘은 The Fate of Earth During the Sun's Giant Phases, 이 태양의 거성 단계에서의 지구의 운명, 이 논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31일에 억셉된 논문이고요. 이 지구의 운명이라는 것은 약 50억 년 뒤에 태양이 팽창하는 단계에서 지구가 태양에 집어삼켜지느냐 아니면 삼켜지지 않고 살아남느냐,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배경 지식으로 항성의 발달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별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이른바 항성이라고 하죠. 이 그림은 원시성에서 출발한 천체들이, 항성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원시성이 형성될 때의 질량 크기 차이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위로 갈수록 질량이 큰 항성의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적색 거성 단계가 있죠. 논문의 제목에도 거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성 단계가 태양이 팽창하는 단계입니다.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논문의 피겨 2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쉬운 이해를 위해서 파란 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선이 의미하는 것이 태양의 반지름, 즉 태양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태양의 크기를 보면 이렇게 팽창하는 구간이, 크게 팽창하는 구간이 두 번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눠놓은 태양의 이 발달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MS, MS, RGB, HB, AGB, 그리고 WD. 자, MS를 먼저 보겠습니다. 메인 시퀀스, 우리말로 주계열성입니다. 현재 태양이 주계열성 단계에 있습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름이 메인 시퀀스입니다. PMS는 MS 앞에 프리, 즉 전 단계라는 접두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MS의 전 단계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RGB, HB, AGB.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막대한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이 일으키고 있는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융합입니다.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질량 손실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현재, 즉 이 주계열성 단계의 태양은 태양 중심부에서 이러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 내에 수소가 무한히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중심부에 있는 수소들이 바닥이 날 겁니다. 이때 태양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GB에서는 수소가 없어진 태양의 중심부가 중력에 의해 압축되고 그에 따라 온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외곽, 이 주변부에 남아있던 수소들이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태양이 크게 팽창합니다. 이것을 껍질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껍질 핵융합은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보다 외부로 에너지를 잘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이 더 크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가 바닥난 중심부에서는 이 수소 핵융합의 결과물이죠. 헬륨이 모여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까지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충분히 온도가 오르게 되면 헬륨 핵 융합이 시작이 되고 헬륨 핵 융합이 안정적으로 계속되는 시기를 거치는데 이것이 HB입니다. 마치 주계열성 MS 때 태양이 수소 핵 융합을 하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던 것처럼 이때도 헬륨 핵 융합을 하면서 별이 안정된 상태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다시 작아집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폭발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이때가 AGB입니다. 중심부에 헬륨을 모두 소모하고 나면 이 RGB 때와 마찬가지로 껍질 핵 융합이 발생합니다. 이때 껍질 핵 융합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껍질 중에 비교적 안쪽에서는 헬륨이, 가장 바깥쪽에서는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RGB 때보다 더 불안정해지고 더 큰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는 이제 태양의 껍질들이 부서져 더 이상 태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고 태양의 중심 핵만이 남아서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것이 WD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면 행성상 성운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태양을 구성하고 있던 바깥쪽의 입자들이 더 이상 태양을 구성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성운 가운데 태양의 중심핵, 즉 미래의 백색 외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성상 성운은 백색 외성이 되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팽창한다고 한다면 태양은 어디까지 커지는 걸까요? 태양은 지구 궤도를 삼키는 정도까지 커지는 걸까요? 즉, 태양은 결국 지구를 집어삼킬 정도까지 커지는 걸까요? 과학자들의 예상으로는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에서 팽창함에 따라 지구를 결국 집어삼킬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태양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지구가 태양에 집어삼켜지지 않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논문을 본격적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첫 번째 단계는 태양의 미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We used the Stellar Evolutionary Code MESA to compute the evolution of the Sun from the pre-main sequence to the white dwarf phase. 연구진은 이 MES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MESA는 Modules for Experiments in Stellar Astrophysics의 약자입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항성 진화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사를 가지고 시뮬레이트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수소를 다 쓰는지, 언제 적색 거성이 되는지, 또 얼마나 커지는지, 질량을 얼마나 잃는지, 언제 백색 외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는지, 지구를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커지게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지구는 태양에 집어삼켜져서 죽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태양의 크기만 계산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태양과 지구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궤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 궤도의 변화도 태양의 크기 변화뿐만 아니라 지구 궤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태양이 지구 궤도까지 팽창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지구의 궤도가 더 커져서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행성 궤도의 변화를 논문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여러 수식이 나오는데 이 행성 궤도의 변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두 항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행성 궤도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은 wind, 즉
항성풍, 즉 메스로스, 질량 손실을 의미합니다. 항성풍이라고 하는 것은 항성으로부터 입자가 방출되는 것입니다. 입자가 방출되니까 질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항성의 질량이 감소하게 되면 중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중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태양이 지구를 잡아두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므로 지구의 궤도는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입니다. Tide, Tidal Interaction, 조석 상호작용, 조석력입니다. 조석이라는 게 뭐죠? 흔히 조석이라고 하면 밀물과 썰물을 생각하실 겁니다. 밀물과 썰물은 지구의 바다가 달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타이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밀물 썰물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중력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드는 변형 현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색 거성 단계로 넘어가면서 태양이 불안정해지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태양 내부에서 엄청난 조석 변형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행성의 궤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지구의 궤도를 안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즉, 메스로스, 질량 손실은 지구를 밖으로 밀어내고, 타이덜 인터랙션, 이 조석력은 지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두 힘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 것이죠. 둘 중에 더 큰 힘이 지구 궤도 변화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힘이 상쇄되고 남는 쪽이 그 변화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계산하는 데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tidal interaction, 특히 이 조석 소산, tidal dissipation은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난류와 에너지 소산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질량 손실률에 대해서도 태양이 노년기에 얼마나 빠르게 질량을 잃는지도 아직 관측적으로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렵고, 그래서 가능성의 영역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논문, 이 연구에 특별한 점이 등장하는데요. 예전 연구들은 이 1960년대 제시된 ZON 모델, 1960년대에 제안된 ZON의 조성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 성능도 부족했고 별의 내부를 정밀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값을 이용한 단순한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한 것입니다. 이 저자들은 2024년에 자신들이 발표한 새로운 조색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별 내부의 구조를 훨씬 더 세밀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기존 방식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Recent studies has improved these prescriptions by using AB initio modeling of the tidal dissipation based on the latest understanding of the internal structure and dynamics of evolved stars. 그러니까 이 별의 내부 구조와 역학에 대한 최신 이해를 바탕으로 조석 소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새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둬야 할 거는 다 알아둔 것 같고, 이 논문의 연구 결과, 지금까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봤으니까 계산 결과를 봐야겠죠. 자, 이 논문에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각각 피규어 1, 이게 피규어 1입니다. 피규어 2, 잠시만요. 피규어 2, 그리고 밑에 피규어 3가 있습니다. 먼저 이 피규어 1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태양이 태어나서 백색 외성이 될 때까지 안쪽 4개의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죠. 이 안쪽 4개의 행성의 궤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그래프의 형식은 아닙니다. 이걸 먼저 이해해 봅시다. 먼저 이 시간이 죄다 음수인데 이건 조금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무시하고 절대값만 보겠습니다. 자, 10의 10승 10의 10승 1 뒤에 0이 10개 붙은 겁니다. 몇이죠? 100억 년입니다. 다음 10의 9승 10억 년입니다. 다음 10의 8승 1억 년이죠. 이 100억 년과 10억 년의 차는 90억 년입니다. 그리고 10억 년과 1억 년의 차는 9억 년이죠. 그런데 그래프상으로는 이 90억 년과 9억 년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게 뭐죠? 이건 로그축입니다. 이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태양의 수명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태양의 상태 변화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을 둔 그래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래프로 그린다고 한다면 이 ms 부분이 엄청나게 길어질 것이고 정작 주목해야 할 이 RGB나 AGB 이런 단계들이 납작하게 눌려서 잘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시간을 로그로 압축해서 마지막 단계를 확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시간이 음수인 것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태양의 마지막 순간의 시간축에 초점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태양 일생 끝부분을 0으로 해서 각 단계가 태양의 끝으로부터 몇 년 과거의 시점인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지구, 초록색이 금성, 주황색이 수성, 보라색이 화성, 그리고 파란색은 태양의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제일 눈에 띄죠. 이 선이 크게 2번 유동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반지름이 2번 크게 증가한다. 즉 태양이 2번 크게 팽창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이 RGB 때, 두 번째가 AGB. 이 팽창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먼저 수성을 보겠습니다. 수성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한 채 태양에 집어삼켜지게 됩니다. 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궤도가 조금 바깥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태양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이 RGB 단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조금 다릅니다. 지구는 RGB 단계를 살아남습니다. 지구 궤도의 변화를 계산했을 때 이 지구는 조금씩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것은 태양의 팽창으로부터 벗어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문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Earth and Mars are able to move outward fast enough to avoid engulfment during the RGB phase. 이 지구와 화성은 RGB 페이지에서 태양으로부터 집어삼키는 것에서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빠르게 바깥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지구와 화성은 팽창하는 태양으로부터 생존하게 됩니다. 자, 지금 방금 RGB를 봤고 이제 다음 AGB인데 이 AGB 단계, 두 번째 팽창인 이 AGB 단계에 대해서는 피규어 3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피규어 2입니다. 이 그래프는 앞의 그래프와 뭐가 다른 걸까요? 이것은 tidal interaction, 조성력 계산법, 특히
tidal dissipation, 조석 솟아내 계산법에 차이를 둔 계산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하기를 과거에는 zan의 조석 모델을 사용했고 이번 연구에서는 이 저자들이 최신 관측 자료와 역학을 반영한 새 모델을 사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두 모델의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주황색이 이번 논문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초록색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던 zan 기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PMS, MS, 그리고 RGB 초반, 중반까지도 보시면 두 선은 이제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RGB 후반부에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고 AGB 단계에서 기존 모델의 지구는 태양에 먹히고 신규 모델의 지구는 생존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기존 모델에서는 조석력이 더 강하게 계산됩니다. 조석력이 강하면 지구는 더 많이 안쪽으로 끌려갑니다. 이는 결국 지구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계산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이번 논문의 모델에서는 계산되는 조석력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더 먼 궤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지구가 살아남는 결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ll the prescriptions predict stronger tidal dissipation resulting in engulfment during the AGB phase. All the prescriptions, 그러니까 오래된 그 zan 기반 모델이죠. zan 기반 모델은 이 조석 솟안을 더 강하게 예측을 하고 그래서 AGB 페이즈에서 태양에 집어삼켜지는 결과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in contrast, 반면에 our models predict Earth to be surviving the sun's RGB and subsequent AGB evolution. 우리 모델은, 그러니까 저자들이 새로이 적용한 모델이죠. 우리 모델은 태양의 RGB 그리고 AGB 단계에서 지구가 살아남는 것을 예측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말이죠. 태양의 반지름이 초록색 선에 안 닿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그래프가 3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저 밑에 피겨 3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 뒤에 흐릿하게 점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쵸? 이 점선들이 뭐냐? 이 점선들은 각 행성의 태양에 대한 로슈로브입니다. 태양 로슈로브입니다. 이 로슈로브가 뭐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지구 궤도를 감싸는 형태로 로슈로브가 있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로슈로브를 침범하게 되면 천체 간의 조석력에 의해서 지구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로슈로브는 행성으로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팽창기에 로슈로브 이상으로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지면 지구가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 궤도까지 커지지 않더라도 지구의 로슈로브를 침범할 정도까지 커지면 지구가 생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피규어 1으로 돌아가면 이 그래프 좌측 상단에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를 확대한 거죠. 여기에서 파란 선, 즉 태양의 반지름이 이 점선, 지구의 로슈로브에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 피규어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규어 3는 AGB 질량 손실률을 변화시킨 계산 결과입니다. 앞에 두 그래프는 태양의 일생을 모두 나타낸 것인데 이 그래프는 AGB 단계만 그린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태양이 노년기에 2번 팽창한다 라고 했잖아요. AGB 단계가 두 번째 팽창하는 단계이고 더 격렬하고 불안정한 팽창 단계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질량 손실률에 대해서 특히 AGB 단계의 질량 손실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은 지금 AGB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GB 질량 손실률을 직접 측정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초기 질량을 가진 AGB 단계에 있는 별을 관측해서 미래 태양이 얼마나 많은 질량을 잃을지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측도 관측 방법에 따라 질량 손실률 추정치가 크게 달랐습니다. 일종의 관측적인 한계인데 논문에서도 이 질량 손실률이 연구마다 1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러 질량 손실률을 모두 시험해 본 결과인 것입니다. 질량 손실률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질량 손실이 적으면 태양은 더 오래 무겁고 그 결과로 지구를 더 오래 붙잡습니다. 반대로 질량 손실이 크면 태양은 빠르게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중력이 약해지고 지구가 더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 위에 있는 게 지구의 궤도입니다. 이 선들이 위로 갈수록 지구 궤도가 더 멀어졌다는 의미이므로 질량 손실이 컸다는 의미겠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지구 궤도가 상대적으로 덜 멀어졌다는 의미이므로 질량 손실이 아래로 갈수록 작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법례를 보시면 파란 선이 이게 질량 손실률 매개 변수입니다. 에타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에타 값. 이 앞에 붙은 문자가 이름이 에타입니다. 그래서 에타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에타 값이 파란 선이 이제 에타 값이 0.01일 때의 지구 궤도 변화. 노란 선이 에타 값이 0.02일 때의 지구 궤도 변화. 초록선이 에타 값이 0.05일 때의 지구 궤도 변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 선과 노란 선은 일정 시점부터는 점선인데요. 로슈로브가 태양에 침범당해서 지구가 집어삼켜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초록선, 즉 에타 값이 0.05부터는 지구가 생존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말이죠. 이 더 정확히는 논문에서는 0.04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에타 블래커 에타 값이 0.04일 때 0.04보다 0.04 이상일 때 0.04 이상일 때 The solar radius remains below the Loshulov radius, allowing Earth to survive the AGB phase. 이 에타 값이 0.04 이상이면 태양 반지름이 이 로슈로브를 넘지 않으므로 지구는 AGB 단계를 살아남는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 아래쪽을 보시면
굉장히 난잡하죠. 이 아래쪽 선들이 의미하는 건 태양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파란 선은 0.01, 이 에타값이 0.01일 때의 태양의 반지름. 주황색은 에타값이 0.02일 때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난잡하느냐? 실제로 AGB 단계에서 별이 크게 요동치면서 크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니까 저렇게 난잡한 그래프가 그려진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피겨 1에서도 여기 이렇게 난잡한 선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입니다. 자, 여기에서 논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연구자들은 에타값이 0.04 이상일 때는 지구가 생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에타값이 0.04 미만일 때, 이때는 지구가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긴가요? For low eta black hole values, the sun's radius exceeds the Roche radius. 그러니까 에타 블랙홀, 에타 값이 작은 경우, 0.01과 0.02인 경우에는 태양 반지름이 로슈로브 반지름을 넘어선다. Under normal circumstances,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this would lead to Earth engulfment. This would lead to Earth engulfment.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는 지구가 태양에 삼켜짐을 의미한다. 다시 0.01, 0.02, 에타값이 0.01, 0.02일 때는 태양 반지름이 로슈로브 반지름을 넘어서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것이 지구가 태양에 삼켜진다는 의미인데 however, 그러나 this occurs during a thermal pulse lasting only a few hundred years, making it unclear whether the interaction is stronger enough to cause engulfment.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불과 수백 년 정도 지속되는 하나의 열맥동 동안에만 발생하며 이 상호작용이 실제로 지구를 삼킬 만큼 충분히 강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열맥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난잡한 그래프가 있죠. 네. 마치 맥박을 띄는 것 같다고 해서 열맥동이라고 합니다. For 에타값이 0.01일 때는 solar radius grows nearly as large as Earth's orbit, making engulfment likely. 에타값이 0.01에서는 태양 반지름이 거의 지구 궤도까지 커지므로 지구가 삼켜질 가능성이 높다. 에타값이 0.02 그리고 0.03일 때는 the solar radius exceeds the Roche-Love radius only slightly, making the outcome uncertain. 에타값이 0.02일 때 그리고 0.03일 때 0.03은 그래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0.02 그리고 0.03일 때는 태양 반지름이 로슈로브를 약 7% 정도만 초과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에타값이 0.04 이상이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생존할 것으로 계산. 에타값이 0.04 미만이라도 에타값이 0.0이나 0.03인 경우에는 지구가 죽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결국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피규어 1, 2, 3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제 논문의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conclusion이 있는데 좀 더 요약된 conclusion 쪽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이죠, 결론. 이제 결론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Conclusion. Currently, the survival of the Earth and the inner solar system is not roughly determined and critically depends on the treatment of tidal dissipation and stellar mass loss. 이 현재 시점에서는 지구와 태양계 내부 행성들의 생존 여부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며 조석 소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항성의 질량 손실을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Given the current observational uncertainties in AGB mass loss rates, the ultimate fate of the Earth remains uncertain, highlighting the need for improved constraints of the late stage of stellar evolution. 현재 AGB 질량 손실률의 관측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지구의 최종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이는 항성 후기 진화 단계에 대한 더 나은 제약, 관측적 제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However, considering observational proxies for the Sun during the AGB phase, it is likely that the Earth will survive the Sun's red giant phase. 그러나 AGB 단계의 태양을 대신할 수 있는 관측 대상들을 고려하면 지구는 태양의 적색 거성 단계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으로 The Fate of Earth During the Sun Giant Phase 논문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